고구려의 유명한 장수 온달장군이 있죠. 온달장군이 출전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출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계림령과 중령 이서 지역을 차지하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령, 그러면 중령하고 계림령, 지금의 충북에 충주, 제천, 단양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를 탈환하겠다고 했는데 탈환하지는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단양에 가면 온달산성이라고 있어가지고 뭐 단양에서는 엄청나게 온달장군 축제도 하고 뭐 온통 온달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삼국사기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온달장군이 중령을 탈환하겠다고 갔는데 탈환하지 못하고 신라군의 유시는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유시에 맞아서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거 탈환하지 못한 거지. 성 아래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달산성이라든가 충주에 있는 충주산성, 지난번에 이제 삼년산성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삼년산성 이야기할 때 삼년산성하고 충주에 있는 충주산성하고 단양에 있는 온달산성, 전형적인 신라성이라고 했죠. 역시 신라성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성을 구축해 놓고 있었던 건데, 이걸 탈환하고자 이제 왔지만 실제 탈환하지는 못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관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평강공주가 와서 치마를 덮어주면서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떠나시오 하니까 그때 관이 들려서 가서 이제 장례를 치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건 어쨌든 전설이고, 여기서 분명히 이제 그 계림령과 중령이 나오는 거는 뭐 완전히 이건 뭐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봐야죠. 조령 관군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기대봉 그 저쪽에 조령산까지 쭉 이어지는 산이고요. 이쪽으로는 저게 보이는 것이 포암산입니다. 그리고 탄항산이라고도 하고, 여기 봉수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남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조령만 생각하잖아요. 문경세제 쉽게 얘기해서. 근데 문경세제는 훨씬 더 후대에 생긴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조선시대 때 생긴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 이 길을 통했던 거예요. 실제 문경세제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평탄합니다. 관음리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미릉리고, 미릉리에서 송계계곡 그냥 내려가는 길이에요. 송계계곡 지나면 바로 남한강하고 이어져요. 그 남한강 줄기를 따라서 서울, 고려시대 때는 개성까지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시되다가 조선시대 때 와서 여기의 역할이 조령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옛 길을 따라서 그 중요하게 설치되는 게 뭐예요? 역원, 그리고 공수. 근데 역원은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문경 그 조령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령 원터도 있고, 원터가 지금 그렇게 발굴해가지고 보존도 해놨어요. 근데 그 변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봉수길은 안 변해요. 봉수길은 조선 말기 이 봉수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봉수는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탄항산 봉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 조금 올라가면 봉수터가 있고, 바로 미릉리 마을에서 수안보 가다 보면 마굴점 봉수가 또 있고요. 마굴점 봉수에서 수안보에 거기 스키도 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저쪽에 계산 장현면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주정산 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선 말기까지 봉수는 이 길로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은 경상북도고 이쪽은 충청북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하고의 경계가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 등석이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정확하게 여기가 되겠는데, 여기가 경계가 아닙니다. 저만큼
한 200m 내려가서 이쪽이 경상북도예요. 다른 저 중령도 그렇고 저쪽에 수능에서 연풍 저기 저 영춘이라는 데가 있죠. 영춘으로 넘어오는 곳도 보면 전부 다 이 고갯마루에서 한참 넘어와서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에 경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알고서 야, 경상도가 세다. 왜 여기까지 침범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신라 때의 경계입니다. 신라 때에 거기다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이 여기서 넘어와서 저쪽에다 쌓은 거죠. 자, 신라에서 성을 쌓으려면 이 등성에다 쌓는 게 나을까요? 조금 더 내려가서 쌓는 게 나을까? 조금 더 내려가서 쌓는 것이 저쪽에서 오는 쪽에 적을 방어하거나 이쪽에서 공격하거나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성터가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면 있는데 이게 차단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은 산 봉우리를 둘러싸고서 또는 계곡을 둘러싸고 한 바퀴 돌잖아요. 모든 성이 상당산성도 그렇고 이거는 차단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중국의 만리장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연결은 안 되지 않고 그냥 뭐 일직선은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그 산등성이를 따라서 성곽을 쌓은 걸 요걸 차단성이라고 하는데 차단성이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차단성이 저쪽에 있는데 어디서 샀겠어요? 저쪽은 고구려나 백제라고 보고 이쪽은 신라라고 보면 어디서 샀겠느냐? 신라가 싼 거죠. 당연히 신라가 싼 거죠. 고구려나 백제가 샀으면 이쪽에다 써야 되는 거지. 아니면 여기 등성에 쌌구나. 그래서 조령도 조령은 거의 조선시대 거니까 이제 거의 산등성에 3관문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밑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이제 내려가면 바로 미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옛날 교통로였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와 보니까 여기는 전에는 여기까지 버스가 왔어요. 여기서 버스 내려서 여기 주막집이 여기 하나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막걸리 하나 먹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 문경시에서 주차장을 크게 해놓고 여기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경시에서 아까도 버스 안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포장해가지고 사람이 차를 타고 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충북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걷기 걸어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책길 백선에 여기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자세히 보고 설명도 듣고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분은 지금 여기 우산 가지고 오시고 네. 그러니까 성벽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저쪽에 보면 돌무더기 이렇게 산등성을 따라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희미해져서 계곡에다 보면 없어지고 이쪽에 보면 여기 능선에 돌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저쪽에 돌무더기 있는 거 보이죠? 나무 사이로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포암산 쪽으로 와서 저 조령산 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라 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지키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성벽을 쌓고 여기서 지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침 또 이렇게 김연아가 와서 이렇게 또 춤을 추고 있네요. 피겨 스케이팅. 그래서 거기서 언덕에서 보면 이 나무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왼쪽으로 포암산이 아주 높게 바위산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면으로 안부가 보이죠. 고갯길 뚝 떨어지는 고갯길이 보입니다. 하늘째죠. 뚝 떨어진 저 안부에 길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늘째가 열려서 처음 마주하는 마을이 여기 미릉리입니다. 저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서 넘어왔는데요. 옛날 사람들도 물론 걸어 다녔겠죠. 그래서 옛날 큰 고갯길에는
고갯길 양쪽에 반드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막이라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주막에서 밥을 먹고 저 길을 넘거나 아니면 해가 미연 넘어갈 때는 저 길을 넘어가지 못해요. 뭐 도적대가 올 수도 있고 산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큰 고갯길 양쪽에는 사람이 묵어갈 수 있는 주막이라든가 원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륵원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버스에서 내린 그 마을에는 그 마을 이름이 관음리인데요. 관음원이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음리 오기 전에 이제 갈평리라고 있었고 거기에도 큰 절터가 있고 탑, 불상 뭐 이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작은 절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관음리에도 비교적 큰 절이 있고 절터가 있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 거기에는 그 반가 사유상이 새겨진 법상도 거기에 있어요. 반가 사유상 알죠? 이렇게 한쪽 다리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불상도 있고 또 입불상 서 있는 불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경상북도 거라 보지 않고 그냥 넘어왔는데 관음리에도 유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길을 넘어서 여기 미륵리 여기서부터 이제 미륵리이죠. 처음 맞이하는 것이 이 삼층석탑인데요. 조금 이따 바로 이제 여기에 그 미륵대원 그 큰 석굴사고 절터를 볼 텐데 그 앞에 있는 5층 석탑보다도 더 이쁘게 생긴 것이 이 3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그 5층 석탑은 규모가 크고 뭐 또 절터에 있고 하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됐지만 이거는 충청북도 지방문화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전체적인 그 구조에 있어서는 저 5층 석탑보다도 훨씬 더 아주 이뻐요. 보기에 굉장히 이쁩니다. 청주의 요 탑을 모방한 탑이 청주에 하나 있습니다. 흥덕사지 그 금당 앞에 요새 복원해 놓은 거죠. 그걸 요거를 모델로 한 겁니다. 이걸 모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아까 어떤 분이 5층 석탑이네 그러시는데 3층 석탑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단부입니다. 여기까지 기단부고 여기까지가 기단부죠. 그래서 1층 기단, 여기까지가 2층 기단. 기단부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탑진 고려가 3층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그 균형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뛰어나요. 그 아주 작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탑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보면 5층 석탑은 기단부도 1층입니다. 단층 기단인데 여기는 제대로 신라시대 때 전형적인 양식 2층 기단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탑에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층급받침이라든가 상용부는 물론 뭐 그렇게도 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아하고 비교적 저쪽에 3층, 5층석은 깨져 있지만 그래도 원래 것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단아하고 짜임새 있고 그리고 신라의 전통 장식을 그대로 갖춘 그런 탑이다. 요거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요거보다 물론 더 훨씬 더 잘 만들어졌지만 석가탑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하고 똑같은 양식이에요. 똑같은 양식입니다. 물론 석가탑이 요거보다 조금 더 크고 엄청 더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양식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미륵리에 있는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저는 이거하고 그 앞에 있는 석등이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나머지는 되게 보면 투박하고 조각이 그렇게 섬세하지가 못합니다. 이건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그러면 왜 여기에 이게 세워졌느냐? 탑은 당연히 절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절 통과해서 여기도 다 발굴했어요. 전에 여기 다수로 썼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적지가 돼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옛날에 다 이게 다수로 쓸 때 우리가 90년도, 91년도에 발굴할 때 여기 다 발굴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터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면 왜 여기 탑을 여기 세워놨느냐? 이건 하늘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바로 길목인 거죠. 길목에 어떤 표식으로 이 삼층석 탑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미륵배 원터가 되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충남대학교에서 계셨던 윤무병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그분은 사리탑이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만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탑으로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재 가는 그 길목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미륵대원하고 전혀 관련은 없는 건 아니죠. 약간 내부하게 별도로 세워진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가람 배치하고 별도로 탑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세워지는 데가 통신라 말기부터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마 불석사에 다 가보셨을 거예요. 불석사에 가보면 탑이, 거기도 5층석 탑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법당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고 언덕 위에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화엄사에 가면 사사자 3층석 탑도 있는데 그것도 다른 언덕 위에 별도로 세워져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통일신라 말기쯤에 가면서 별도의 탑을 가람 배치하고 관계없이 조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9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보니까 그러니까 역에도 물론 뭐 말이 당연히 있지만 원에도 아마 마곡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미음자로 큰 그 건물이 미음자로 그 건물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축축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일부 저쪽에 그 축축들이 보여요. 군데군데 다는 없고 군데군데 축축들이 보이는데 자연석인데 큰 축축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 성격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이건 절터가 아니고 처음에는 당연히 절터로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절터 이름이 77년도에 발굴할 때 절터 이름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충원군이었어요. 충원 미릉리 사지. 예, 그러다가 이제 충주로 충원군과 충주시가 합쳐지면서 이제 충주 미릉리 사지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문화재 사적 명칭이 또 바뀌었어요. 미륵대원기로. 그래서 이제 여기를 미륵대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륵대원은 우리가 발굴할 때 저 유물에서 미륵대원이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미륵당 대원사 줄기, 명창 2년 뭐 해가지고서 글씨 쓰여진 기와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원사 또는 미륵당, 미륵대원 뭐 등등 이런 유물이 기와장에 쓰여진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삼국사기에 아달라왕 3년에 계림령이 개척이 됐다고 했죠. 네, 이 기록이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삼국유사에도 계림령이 개척된 것이 아달라왕 때에 나오면서 여기에는 한마디 더 붙였어요. 삼국유사에는 계림령이 지금의 미륵대원 동영야라, 동쪽에 있는 령, 여기 이제 고개죠. 동쪽에 있는 여기다라고 계림령을 소개하면서 계림령의 위치를 지금의 미륵대원 동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름 명칭이 뭐겠어요? 미륵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를 미륵대원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실제 유물에서도 미륵대원, 미륵대원사, 대원사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원사라고도 불렸고 미륵대원이라고도 불렸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절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진짜 절을 볼 건데 거기는 대원사 뭐 이렇게 불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여기 원이 미륵대원이잖아요. 원. 그러니까 원은 그냥 보통 뭐 미륵원도 아니고 저쪽에 관음 위에 있는 거는 관음원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큰 대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미륵대원이라고. 규모가 크잖아요. 뭐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여기는 미륵대원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절 이름은 그냥 그 대원사 뭐 이렇게
했고 여기는 미륵대원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체를 아우를 때는 그냥 미륵대원 그래서 지금 미륵대원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적 명칭이 미륵대원지로 돼 있죠. 자, 청주에 용산 철당간 있죠? 네. 용산 철당간은 제대로 당간까지가 있어요. 당간을 세우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당간지주라고 한다고. 당간지주.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절터에 당간지주가 수없이 많은데 양쪽에 기둥만 두 개로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이거는 누워 있어요. 발굴할 때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주 특이해요. 양쪽에 요게 이제 지주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서 있고 가운데 당간이 세워졌겠죠.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바깥면에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저 윗부분은 살짝 또 이렇게 둥글게 처리하면서 양각 약간 튀어나오게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건 약간 끊어지고 했습니다. 저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다른 쭈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이게 놓이는 거죠. 여기서 당간이 여기에 쓰고, 저거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당간 양식은 우리나라에 이거하고 경주에 가면 고문단지가 있죠. 고문단지 안에 고문사지라고 하는 옛날 절터가 있는데 지금 절은 없고요. 거기에 이런 모양의 당간지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문사지하고 여기 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당간지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쓰러져서 오랫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발굴할 때 탁보를 했죠. 여기 은사님하고 탁보를 할 때 아주 탁본이 이쁘게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북돌입니다. 압도적으로 제일 크죠. 이것도 발굴하기 전에는 이 머리 부분만 살짝 나와 있었어요. 요 위에 부분만 이렇게. 그리고 이 뒷부분은 다 흙에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요즘은 포크레인으로 하잖아요. 77년도 포크레인 없었어요. 우리가 순전히 리역가하고 단가로 이렇게 퍼날랐어요. 계속. 그때 우리 역사과 학생들이 고생 엄청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냥 흙을 퍼다가 저 밑에 갖다가 계속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도 기단부는 흙에 붙여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흙이 쫙 묻혀, 이 계단 같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끔 이런 거 노출됐고, 이 거북들도 이 머리 부분만 이렇게 살짝 노출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건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 거북돌은 어떤 정도냐? 모릅니다. 이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어떤 비석을 세웠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 거북돌에 뭘 세우겠어요? 비석을 세웠겠죠. 근데 비석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쪽에서 뒤쪽에서 보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입니다. 다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원래 여기 있었던 돌을 다듬은 걸로 보고요. 특이하게도 이 거북이의 등에는 이 겨울로 가는 새끼 거북이가 또 두 개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여기서 보이죠? 네. 예, 거북이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비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뭐 비석을 찾았다면 이 절터의 역사가 쫙 나올 텐데 아쉽게도 비석이 나오지 않았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전부 다 흙으로 덮어놨는데 전에 우리가 발굴할 때라든가 그리고 발굴할 때는 이미 여기까지 덮여 있었어요. 흙으로 덮여 있었으면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불상 앞에 저 축대도 다 붙어 있었어요. 그걸 다 흙을 걷어내 가지고 지금 찾은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계단이라든가 다 덮여 있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흙이 여기서 우리가 걷어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반쯤
묻혀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 흙으로 살짝 묻어놨지만 요건 밑에 보면 원래 있는 바위를 이렇게 그 정으로 쪼아서 이걸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맨 밑에 요 기단부는 여기에 있었던 돌을 그냥 이용했다라고 봅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걸 깎아내고 그 위에 이제 기단 갑석을 올리고요. 5층 석탑을 올린 거죠. 그래서 석탑 양식을 뭐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는데 전에 이제 가덕 계산 요청 석탑을 봤죠. 비슷해요. 거기에도 1층 기단이고 거기 5층 석탑이 탑신부에 5층이 올려져 있고 거기도 이제 상면부는 없습니다만은 저 맨 끝에 보면 꼬챙이 하나 꽂혀 있죠. 그래서 저기 무슨 피레침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찰주라고 해가지고 찰주가 꽂힙니다. 그래서 이 상륜부는 저렇게 그 앙연석 또 무슨 보주까지 쭉 여러 가지 이제 장치기 얹게 되는데 그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지진뿐만 아니라 뭐 큰 태풍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올려져 있거든요. 높게. 그래서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구멍을 뚫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저 꼬치구이 먹듯이 꽂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꽂는 것을 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찰주예요. 찰주. 사찰할 때 그 찰자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찰주고 그 위에다가 상륜부가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었던 건데 그거 끼워져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석굴암이 있죠. 예, 석굴암이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그 석굴 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연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석굴 사원은 없다고 봐요. 그 본尊불도 정말 그 멋있게 생겼고 그 돔 형태의 석굴도 기가 막힌 구조물인데 이것도 그 경주 석굴암을 모방한 변형된 석굴 사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석실이 있고요. 석실 안에 불상이 이제 있고 그러면 이 천장은 뭘로 돼 있었다? 천장은 최근에 보수하면서 저 돌이 새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쪽에 최근에 보수했어요. 그리고 전에 이게 많이 틈새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해체 보수 한 몇 년 걸렸어요. 한 3, 4년 걸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도 굉장히 약해가지고 경화 처리를 또 다 돌을 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붕이 석굴암은 돌로 이렇게 돔형으로 올린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돔형으로 올릴 수 있겠어요? 돌로? 못 올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는 돌로 지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저쪽에 뭐 저런 그 한옥 건물처럼 일반 그 기와 지붕이 여기 올라갔던 거예요. 기와 지붕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와 지붕을 올렸던 주초석이 여기 이제 그 안에도 있고요.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지붕을 올려서 이 불상을 이제 그 안에 안치한 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석굴암에도 그 안쪽에는 돔형으로 둥근 돔형으로 그 있고 본전이 있고 불상 모셔진 데가 그 앞에 또 전실이 또 있어요. 전실이 그 입구에 있잖아요. 양쪽에 사천왕상이 있고 인왕상이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도 전실이 있었던 거죠. 그 전실도 목조 건물이 돼 있었던 거예요. 목조 건물을 세웠다는 것이 이 주조석에서 나타나죠. 여기 주조들이 일렬로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지금 저 뒷열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데크를 설치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도 쫙 있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보면 지금 주조들이 몇 개예요? 저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그러면 5칸. 주축들이 이제 5개가 되면 6개가 되면 칸수로는 5칸 건물이 됩니다. 전실 5칸 건물이
이 앞에 아주 웅장한 형태의 목조 건축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예불 올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이 어마어마한 절이 그리고 언제 세워진 거냐? 전설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첫째 아들 마의태자가 신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통한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그때는 이제 거기 기록에는 개골산이라고 돼 있는데 개골산이 금강산이니까 개골산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설에. 그래서 저쪽에 덕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마애불이 높이가 한 13m에 이르는 큰 마애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마애불은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 불상은 북쪽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의태자와 덕주공주가 누이 동생인 덕주공주가 마주보고 있다라고 전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덕주공주가 마애불을 세우니까 마의태자가 여기에도 큰 절을 세우고 누이 동생인 덕주공주를 향해서 이 불상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시대적으로는 이게 다 맞지가 않죠. 신라 말기면 이제 신라 말기 고려 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시대가 한 100년 이상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마의태자 전설은 곳곳에 있어요. 딴 데도 옥천 용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마애불도 뭐 마의태자 상이라고 하는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느 기록에도 마의태자는 전설상의 인물이지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냥 마의, 그러니까 삼배옷이죠. 마의는 삼배옷을 걸치고 다녔다 해서 마의태자라고 하는 것이지 본명도 어느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덕주사에도 절 이름이 덕주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덕주공주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덕주공주는 어느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의태자도 그렇고 덕주공주도 그렇고 전설로만 보면 된다.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언제쯤 세워졌느냐 도대체 기록에 물론 없죠. 기록에 전혀 없습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굴할 때 명창 10년 뭐 해서 기와장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 고려 중기예요. 고려 중기이기 때문에 저 한 12세기 그때 연대호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기와장이라든가 이런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고려 초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중기까지도 안 가고 초기에서 중기 그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세웠겠어요? 국가에서 세웠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세웠다고 보고 군사력이 동원됐다고 봅니다. 군사력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몽고가 침입했을 때 상주 쪽으로 몽고군이 간 기록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몽고 침입 때 우리나라 문화재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몽고 침입 때 경주에 있는 황룡사 9층 목탑 이것도 몽고 침입 때 없어진 거예요. 몽고 침입 때 없어진 것이 아주 확실하게 기록에도 나옵니다. 여기도 몽고군이 상주 쪽으로 가면서 지나간 길이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불탔을 걸로 봅니다. 자, 조금 가까이 오셔요. 여기 와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안 와보신 분들이 많죠? 네. 예. 우리 김우성 아나운서도 처음이요? 아이고 이게 참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가 송계 계곡에 있는 사자 빈신사지 석탑인데, 전에는 그냥 사자 빈신사지 석탑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최근에 9층 석탑이라고 바뀌어 있는데, 자 지금 몇 층만 남아 있죠? 4층만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단부예요. 근데 여기에 9층 탑이라고 써 있어. 여기에. 그리고 절 이름도 사자 빈신사라는 절 이름이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세운 연도도 써 있어. 태평 2년 1022년 보물입니다. 보물. 예.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탑은 절 이름 나오지. 우리 용수사 철당간 용수사라는 절 이름 나오죠. 세운전대 나오죠. 준풍 3년. 여기에도 용수사 철당간은 그래도 이제 동장이라고 해서 뭐 저 지리지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리지에도 안 나와요. 조선시대 지리지에도 안 나오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아까 미륵대원지 우리가 보고 왔지만 그렇게 큰 유적지가 지리지에도 안 나와요. 신정 동궁여지 승남이라든가 여지도서라든가. 이게 왜 안 나왔을까요? 탁상 행정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오지 거는 확인을 안 한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멀리 오지에 있는 거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오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기는 옛날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행정구역상으로 청풍입니다. 청풍. 옛날에는 청풍에 속했던데요. 여기는 지금은 이제 물론 제천이지만 옛날 청풍 뭐 옛날에 청풍은 또 다른 데하고 다르죠. 격이 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청풍 도읍인데 어쨌든 여기는 청풍에 속했던 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정도 탑이면은 지리지에는 최소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도심지 가까운데 이렇게 이런 거는 다 기록을 했지만, 근데 산골짜기에 있는 거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에는 정확하게 절 이름이라든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9층 탑이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고, 황룡사 9층 탑이 1층은 또 어느 나라 이렇게 정복한다고 하는 의미를 다 담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의미를 담아서 9층 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고려의 주변 나라들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여기에서도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탑이다. 아주 중요한 탑이 있죠. 자, 탑 양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이제 4층만 남아 있지만 당연히 이제 9층 탑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9층 탑이면 뭐 높기도 하지만 아주 멋있죠. 상당히 멋있고, 당연히 여기까지가 기단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을 보면 다보탑도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생긴 데가 이제 그 기단부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자각처럼 이렇게 아주 그 생긴 그게 이제 그 탑신부인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보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디까지가 기단부고 어디가 탑신부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지만, 여기서는 쉽게 구분이 되죠. 여기까지가 기단부고 탑신부 9층이 있고 상륜부가 있었겠죠. 뭐 현재 상륜부는 당연히 없고요. 자, 요거 이전에 요거랑 비슷한 탑을 보셨죠? 딴 데서. 생각이 안 나는 절인데. 화엄사. 맞아 화엄사에 있어. 화엄사에 가면 사사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거기는 3층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자 3층 석탑. 그러니까 사자 4마리가 기단부를 바치고 있는 탑으로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화엄사 탑이에요. 화엄사 탑입니다. 그거는 이제 통일신라 거고요. 요거는 고려 시대 중기로 시대는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탑을 이영석 탑이라고 그래요. 특이한
특이한 석탑이라. 그래서 일반형 석탑, 정형 석탑은 뭐가 되겠어요? 석가탑이죠. 석가탑이 기준이고 실제 석가탑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 탑 중에서는 기준이고 뭐 기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탑이 이제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인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불국사 석가탑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뭐 고선사지 탑이라든가 저 남산 쪽에 밑에 가면은 탑 뭐 굉장히 많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그리고 이제 저 가문사지 탑이라든가 뭐 웅장하죠. 가문사지 탑도 뭐 물론 대단합니다. 그거는 아주 그 위압감을 느끼고. 근데 이제 가장 아름다운 탑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입니다. 3층 석탑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요게 이제 그 이후에 가면서 조금씩 이제 이형 석탑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모양의 특이한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위대한 건축가예요. 불국사를 창건한 그리고 또 석굴암을 창건한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 또 이승의 부모 이렇게 해서 이제 석굴암과 불국사를 창건하게 되는데 정말 위대한 건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만든 거거든요. 석가탑하고 다부탑은 같이 만든 건데 하나는 정형화된 걸 만들고 석가탑을 만들고 하나는 똑같은 걸 거기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다부탑을 거기에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건축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건축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석공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이제 변하게 되면서 이형 석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자를 탑에 조형해 넣은 것이 이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고요. 말 그대로 사자 4마리가 탑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 여기 이제 고려시대에 와서 탑이 조금 형태가 변하는 것이 고준해진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고준하다는 뭐냐면 높을 고자에 준자는 이렇게 좀 뭐 약간 홀쭉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홀쭉하게 쭉 올라간 거 높은 거 요걸 고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려시대 후기로 가면서 이제 그런 탑 이형석 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9층 탑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그 3층 석탑처럼 안정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홀쭉하게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탑보다는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그래서 탑 신부에 보면 탑 신부는 뭐 아무런 조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옥계석을 보면 밑에 보면 층급 받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단으로 상당히 낮아지고 뭐 이런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부도 이제 변형이 돼서 여기 지대석이 있고 이제 하대석이 있고 중대석이 있고 하대 갑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기단을 중간에 이제 사자 4마리를 배치했어요. 근데 이 사자 4마리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쌍사자 석등을 봤을 때 한 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고 2마리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쌍사자 석등에서는 이제 아예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구멍이 앞에 뚫릴 정도로 입을 벌리고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입을 벌린 형태고 여기 뒤에 가서 보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아상, 음상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저 상이 요건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거를 정확하게 어떤 불상인지 해석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뿐이에요. 근데 수인으로 봤을 때는 직원이라고 비로 자나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건을 쓰고 있고 마치 그 몽골의 징기스칸 얼굴이에요. 딱 얼굴은. 예, 딱 뭐 누가 봐도 징기스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두건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지장보살도 지장보살이 두 가지인데 저렇게 두건을 쓴 것도 있고 아무것도 안 쓴 민머리가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마다 이제 해석이 좀 다르니까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부처님은 저렇게 두 번을 안 써. 예, 부처 이제 불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손 모양으로 왔을 때는 지장보살이 아니라 저건 완전히 이제 비로자나불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탑이 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이제 절이 있었겠죠. 절 이름은 사자 빈신사. 야, 특이하죠? 예, 어렵습니다. 보통 절 이름이 세 글자인데 사자 빈신사라는 5글자의 절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법당도 있고 강당도 있고 뭐 또 해랑도 있고 뭐 중문지도 있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절터면 여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남양이에요. 여기서는 남양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뒤에 보시다시피 거기에 법당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산이 꽉 막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옆으로는 약간 트여 있어가지고 옆에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발굴을 아직 못했습니다. 발굴을 못했고 마침 여기 또 누가 충북대 옛날 교수님이 이 별장을 멋있게 져놨어요. 그리고 저기에 탑을 또 아주 기가 막힌 탑을 거기다 세워놔가지고 사람들이 저 탑하고 이걸 헷갈려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 탑은 뭐 요즘 거 뭐 의미 없는 그런 탑이고요. 옛날 탑은 이겁니다. 그래서 야, 참 기가 막히게 참 별장은 잘 자리 잡았는데 어쨌든 이 절터로 봤을 때는 뭐 좀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발굴을 하면 뭔가가 나오겠죠. 요게 미륵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버스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 이런 계곡을 따라서 곳곳에 적당한 위치에 이거 말고도 곳곳에 여러 사찰들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사자빈신사지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가진 않지만 이제 그 덕주사라는 절도 있고요. 덕주사는 뭐 상당히 큰 규모의 절이고 이런 것이 곳곳에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느냐? 이건 교통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제를 우리가 아까 넘어왔는데 하늘제를 통해서 미륵리를 통해서 송계계곡을 통해서 이제 남한강으로 빠져요. 이런 길가에 곳곳에 적당한 위치에는 큰 규모의 사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전혀 지나가지 않는 애진 곳에 절을 짓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에 절을 짓는 거죠. 아주 그냥 완전히 애진 곳에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람이 다니는 이런 곳에 중요한 교통로에 이런 큰 절을 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빈신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왕루라는 건 뭐 요새 붙인 이름이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나오지 않고요. 요게 이제 덕주산성이라고 합니다. 덕주산성. 저 보이는 저 산이 있죠. 저게 월악산이에요. 저 바위산 저쪽 산이 물론 뭐 여기도 다 그냥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월악산인데 그 월악산 그 남쪽 기슭에 덕주사가 있고 덕주사 마애불이 거대한 마애불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그 동네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륵리에서 하룻밤 자고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신세 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발굴할 때
쓰던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서 웅크리고 잤어요. 신문지 덮고 잤어요. 신문지 하나 덮고 자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아주 그냥 좋은 길로 왔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없어서 길은 있었죠. 길은 있는데 오솔길에 이제 그 이만한 그 풀이 이렇게 무릎까지 풀이 있어가지고 이슬을 흠뻑 적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문인데 요 앞에 지금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밭이었어요. 그 콩밭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노인네가 이렇게 그 소를 이쪽에 이제 가장자리에 소를 붙들어 매놓고 그리고 지게도 거기다 붙들어 매놓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가서 여기를 묻고 이제 그분한테 점심을 얻어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우리 방금 사자 빈신사지 석탑을 보고 왔는데 그것도 저는 그때는 못 봤어요. 그냥 지나쳐 온 거예요. 무작정 저쪽에서부터 걸어 내려온 거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 접한 것이 이거를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눈은 없었고 이것도 근래 복원된 거고요. 이쪽은 그리고 이쪽도 근래 복원된 거예요. 그때는 요 문은 있었어요. 요 홍해문이라고 하는데 요 무지개문, 요 홍해문은 그대로 있었고 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양쪽에 여기 지금 옛날 돌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있죠? 보이죠 눈에? 요거는 그대로 있었어요. 저 위에 이제 문은 없었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여기를 조사를 하고 제가 이 덕주산성을 두께 한 400여 페이지 되는 그 보고서를 제가 써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요거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썼고 사진도 위성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쓰고 또 영문까지 별책으로 또 만들어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게 도지사 바뀌면서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 그리고 또 유네스코의 잠정 목록으로 현재도 그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덕주산성은 어떤 산성이냐면 지금 와 있는 데는 그 덕주산성 남문입니다. 남문. 그리고 덕주사 들어가는 데가 이제 동문이고요. 그리고 송계 계곡에서 저쪽 빠져나가는 쪽에 북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세 개예요. 여기 남문, 동문, 북문. 서문은 없어요. 서문은 없고 이렇게 세 개의 문이 현재 있고 어느 정도 좀 복원이 이 정도로 복원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성은 언제 때 왜 쌓았느냐 이걸 또 봐야 되겠죠. 이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이 기림영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조령 삼관문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경세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쪽 문경서부터 1관문, 2관문, 3관문이 있죠. 3관문에 이제 고갯마루에 있고 조령에서 고갯마루가 이제 3관문인데 그 이전에 조령 3관문과 똑같은 성격의 문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경세제를 이용하기 전에 여기가 더 중시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제 지금의 하늘제 옛날 계림령을 넘어와서 미릉리를 거쳐서 여기를 바로 내려가면 바로 남한강하고 접해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내려가면 영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영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영말이죠. 거기 지나서 바로 이제 옛날 한수면 이제 남한강하고 접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교통의 일주다 보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성을 쌓은 거예요. 고려시대 때 성으로 봅니다.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후기에 계속 개축을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이런 성문 부분은 조선 후기에 다시 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처음 쌓은 거는 고려시대 성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성 둘레는 얼마나 될까요? 상당산성이 둘레가 4.2km, 굉장히 큰 성이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성에 이제 속하는데 이거는 그보다도 2배 이상 더 큽니다. 상당산성보다. 그러면 이게 상당산성은 4.2km를 다 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돌로 다 쌓았죠.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워낙 그 험한 산중에 있다 보니까 험한 그 경사, 돌, 암벽 이런 걸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여기 남문이 있고 여기는 이제 저까지 올라가요. 저기까지 능성이까지 쭉 올라가서 여기는 성벽을 쌀 수밖에 없죠. 여기가 계곡이니까. 저쪽을 보세요. 이쪽이 이제 동쪽인데 바로 바위에 접하죠. 저 바위에 성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성벽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쌓고 그냥 마른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자연 안반, 자연 지세를 그냥 이용하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계곡 부분이라든가 저 이제 산 위에 월악산 저쪽에도 다 곳곳에 쌓여져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허술한 부분, 약간 이제 그 계곡이 아니고 완전 급경사가 아닌 요런 데만 성벽을 군데군데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공으로 쌓은 거는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한 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문이 있는 부분은 이제 계곡이다 보니까 성문에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완전히 제대로 쌓고 그리고 문루도 제대로 만들고 다 했죠. 그리고 이 세 개의 문루 문의 형태도 이렇게 홍해문, 무지개문으로 다 이렇게 만들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그냥 거의 자연지세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왜 이렇게 성을 쌓았느냐? 언제 또 여기에 이용을 됐겠느냐? 몽고 침입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그 화양동에 갔을 때 미륵산성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륵산성이 몽고 침입 때 청주 사람들이 피난을 갔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미륵산성을 고려사 기록을 보면 청주산성으로 나와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청주 땅이니까. 근데 여기를 충주산성으로 나와요. 그때는 여기 충주의 관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충주의 인근 주민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몽고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안개가 끼고 구름이 잔뜩 끼고 오늘보다도 아마 훨씬 더 안개가 짙게 꼈겠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냥 물러갔다 뭐 이런 기록들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설이 이제 두 가지인데 몽고 침입 때 그 충주 주민들이 피난한 곳이 보통은 그 충주의 대림산성이라고 있어요. 충주시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시내에서. 그 대림산성으로 피난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덕주산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로 나눠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사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 여기에 그 제사를 지내고 뭐 했다는 거 이런 거 여기 중학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국가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아주 여기 좋은 산이에요. 월악산이 뭐 이런 것들 월악 신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제례 행사가 옛날에는 좋은 산에 명산대천에 다 그 국가에서 제례를 지냈던 거죠. 그래서 월악산에도 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맞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고려시대 때 이게 실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몽고가 아까 미릉리를 거쳐서 상주까지 갔다고 했죠. 그 미릉리를 거치려면 수안보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넘어온 거예요. 당연히 이 길을 넘어와서 미릉리를 거쳐서 하늘제를 거쳐서
문경으로 해서 상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참 후대 얘기지만 이거는 이제 약간 전설처럼 전해지기는 하는데 조선 말기에 명성황후 민비 다 알죠. 명성황후가 쫓겨나가지고 여기 지금 저 송계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피난했다는 설이 여기에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보수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정사의 기록에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월학궁지라고 해가지고 추춧돌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월학초등학교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궁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비하고 관련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한데 뚜렷하게 이 산성하고 그거하고 관련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 성을 쌓는다는 건 어려운 거고 어쨌든 이 월악산 그리고 송계계곡 그리고 이 덕주산성은 모든 것이 계림령하고 관련된다. 계림령. 문경세제의 제1관문, 제2관문, 제3관문이 있듯이 여기에도 계곡마다 성을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여기 남문은 송계계곡을 직접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저쪽에 북문은 남한강 쪽에 이제 문이 되겠고 그게 북문이고 그리고 이제 동문은 월악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제 동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사람이 사실은 통행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주 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동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런 덕주산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보은의 삼년산성, 지난번에 갔던 삼년산성, 충주의 충주산성, 충주의 장미산성, 단양의 온달산성, 그리고 이 덕주산성, 그리고 화양동에 있는 미륵산성, 그리고 대림산성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청주의 상당산성, 이렇게 7개 산성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학술회의와 보고서를 여러 권이 냈습니다. 영문판까지 다 내고 아주 두꺼운 아주 그냥 하드카바로 해서 좋은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 이 덕주산성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루에 왔습니다. 앞에 덕주루라고 루문을 써 있는데 이건 요즘 붙인 이름이고 옛날 이름은 알 수가 없죠. 이 덕주산성은 이게 여기 어떤 데는 12km라고 여기 또 18km라고 했는데 전체를 합치면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벽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디를 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18km에 이르는 거죠. 근데 18km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싼 거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2km가 물론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여기 자연 지세를 이용해 가지고 이 쌓은 송계 계곡을 방어하기 위해서 송계 계곡이 워낙 중요한 교통로다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쌓았다.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게 제3과로 여기 돼 있는데요. 이게 4중으로 돼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마애불이 있는데 마애불까지 가려면 여기서 걸어서 멀지가 않아요. 30분이면 뭐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오늘은 참고 아주 꾹 눌러 참고 30분이면 충분히 올라가지만 그리고 거기 가는 동안에 보면 거기도 성벽이 있어요. 마애불 가다 보면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맨 안쪽에 있는 성이고 요게 두 번째 있는 성이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올라오면서 잠깐 봤던 것이 이제 또 성이고 그 밖에 또 하나가 있어서 사중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있지만 이제 몽고 침입 때 이렇게 그 몽고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라기보다는 피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농성한다고 그러죠. 농성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저 시위할 때 그 데모할 때 그 농성한다고 하는데 농성한다는 것이 군사용어입니다. 성 안에 계속 그냥 있는 것이 농성이에요. 성 안에서 그냥 그 적군이 물러갈 때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성이에요. 그러면 적군이 이 성 밖에까지 왔다가 우리나라 성은 상당히 높게 쌓여 있고 더군다나 산성이에요. 이걸 쳐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 가까이 왔다가 한 달, 두 달 기다리다가 뭐예요? 식량이 떨어져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쟁 때 중요한 것이 식량이죠. 식량이 떨어지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농성하는 겁니다. 성 안에 가서 오랫동안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키죠. 군사들은 지키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적군이 이것을 함락하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몽고 침입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몽고군, 몽골, 초원에서 말 날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이 산악전이고 해전입니다. 우리가 몽고 침입 때 궁궐을 어디로 옮겼어요? 강화도로 옮겼죠. 강화도하고 김포에서 그 강화도 조금만 건너가면 되는데 한강보다 뭐 더 좁을까 말까 해요. 그걸 못 건너가죠. 몽고군이. 몽고군은 해군이 경험이 없어요. 내륙 지역에 있는 군사다 보니까. 그래서 강화도에 피난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나오라고만 합니다. 나오라고 와서 항복하라고. 왜 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험한 산에 미륵산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 백성들이 피해가서 오랫동안 피난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작전이 또 하나 있어요. 청야 작전. 밖에 있는 식량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들판에 곡식이 자라면 보리가 자라면 보리가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이걸 그냥 두고 가면 누가 먹어요? 적군이 먹게 되는 거죠.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베버리는 거예요. 베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고서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확을 해서 우리가 가져가면 좋지만 수확철이 아직 안 되면 보리는 자라고 있는데 수확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 먹으면 적군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청야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야 작전을 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장기전에 대비를 하고 예적을 그런 식으로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요 도시에 청주에 청주 읍성도 있고 충주에도 충주 읍성이 있는데 이거는 전쟁이 나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적군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산성으로 대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주 주민들은 화양동 그 뒤에 도명산 낙영산에 있는 미륵산성으로 피난을 했고 충주 인근의 주민들은 이 덕주산성으로 피난을 했다. 근데 여기 월악 산신에 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악 여기 산신제를 여기 지내는데 그때 이제 뭐 아까도 저쪽에서 얘기했지만 먹구름이 잔뜩 끼고 뭐 안개가 끼고 해가지고 적군이 이제 여기 진입을 못하고 뭐 물러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덕주산성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동문입니다. 근데 이 동문은 전체를 새로 복원한 거예요. 전체를 복원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남문은 이 문하고 성벽, 그게 이제 이거는 성벽의 양쪽에 있는 육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월악 북문,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북문까지는 안 가겠어요. 북문도 이 호계문하고 양쪽에 양쪽에 성벽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고 여기 안내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명성황후, 민비하고도 얘기가 이제 관련이 돼서 나오는데 아까도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뭐 확실치 않다. 민비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어요. 모든 길 아주 확실하게 믿어요. 제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정사의 기록 어디에도 명성황후가 여기로 피난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확실치는 않고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오늘 본 것이 덕주산성 둘레가 몇 킬로예요? 18km.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 월악산의 험한 산세를 그대로 이용해서 18km에 이르는 성을 구축했지만 실제 우리가 쌓은 것은 한 2km 정도 쌓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계곡이라든가 약간 산세가 험한 부분 그리고 몇 중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4중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들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성은 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백성을 지키기 위한 성이었어요. 민부성입니다. 민부성. 서양의 성은 성주를 지키기 위한 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백성을 지키기 위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금 와 있는 덕주산성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북문도 여기 송계계곡에 오시면 북문까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주산은 여기서 걸어서 한 2, 3분, 길어야 한 5분 거리인데 덕주사에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덕주사 지나서 한참 올라가면 저 덕주사 이제 마애불이 있는데 마애불은 뭐 진짜 볼만한데 갔다 올라오면 1시간 걸려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한 30분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